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인데요. 이 부회장은 앞으로 경제위기 속에 삼성의 역할론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무엇일까요? 또 총수 공백을 면한 이 삼성의 미래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또 김성훈 변호사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성훈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재용 부회장님 그 부회장 기소영장 기각되는 거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뭐 기각을 좀 더 높게 예상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마치 제가 기각을 예상한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네. 기각을 예상한 이유는 이제 기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영장 실질 심사 정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 무슨 증거를 확보했고 어떤 것 때문에 주요 쟁점이 될 것인지가 그동안에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국면에서는 이제 검찰발 그런 언론 보도 자체가 굉장히 통제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1년 7개월 정도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별다른 증거에 대한 새로운 증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기각이 더 가능성이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은 뭐 이것이 꼭 기각 사유가 기각이 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럼 기각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그리고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이제 증거 혐의의 소명이 뭐 부족하다 이런 표현은 정확히 없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이번에 그 워딩 전체를 다 읽어보더라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의 기각 사유에서 드러나는 점은 이번 이 혐의 사실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안 했다는 것을 강변하고 싶었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거나 부정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소한 다음에 공판 절차에서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정도만 밝히고 지금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봐가지고 기각을 했다는 거는 원론적으로 그 문헌만 봤을 때는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거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본 거긴 한데 그러니까 구속의 상당성이 예전 같으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으로 같은 개념을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같은 개념입니다. 원래는 개념입니다. 이제 형사소송법 제60조, 70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죄를 범하였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구속의 상당성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구속의 상당성이 소명이 안 됐다는 거는 그 문헌만 봤을 때는 그럼 죄를 지었다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소명이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만약에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인정이 안 돼서 기각했다라고만 됐다면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텐데요. 이 앞뒤의 문맥을 봤을 때는 재판부로서는 또 좀 특이하게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이 되고 중요 증거도 확보가 되어 있지만 불구속 수사의 원칙상 이 부분은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이 구속의 상당성, 특히 범죄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피고 측, 삼성 측에서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뜻은 통하지만 또 정확하다 볼 수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문헌만 봤을 때, 문구만 봤을 때 상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앞뒤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부가 이건 범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해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이것은 영장 실질심사 지금 하룻밤 사이였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이 내용들을 판단해서 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돌아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돌아가서 앞으로 기소와 그다음에 공판 절차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구속의 이유를 얘기할 때 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인사니까 뭐 도주할 염려는 적다고 해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검찰 쪽에서는 주장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삼성 측에서는 1년 7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모든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검찰로서는 근데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럼 왜 이게 1년 7개월이나 걸렸을까? 어떻게 보면 삼성 측의 조직적인 방해와 증거인멸과
증명인멸 시도가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바이오의 그 공용 서버를 공장 바닥에 파묻은 것이죠. 관련돼서 별도의 기소가 되기도 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관련된 내부자들의 증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공판을 제기를 했을 때 공소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과연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계속 제기를 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판단은 안 했고요.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이 안 된다는 거는 도주 우려를 결국 뺀다면 증거인멸만 쟁점이 될 텐데 이 부분도 결국 또 한 가지로 앞에서 나와 있는 문맥에서 어느 부분에 또 소명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다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그리고 중요 증거들은 다 확보가 된 것 같다라는 점을 한마디로 이 지금 피의자 쪽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증거인멸을 안 할 거라고 우리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확보한 증거로서 유죄를 받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러낸 부분도 있습니다. 네. 법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정 교수님, 이 삼성 측에서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까지 보면은 상당히 그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일부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을 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반적인 삼성의 그동안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이 대외 언론에 특히 민감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삼성 측만 아니라 변호사 쪽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느낄 만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 보면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이 그 이전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뭔가 다른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저희 학계에서 얘기하는 신호이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의 시그널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신호를 준다고 봐야 됩니까? 주고 있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이 삼성 입장에서는 불을 끈 상황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 김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한 정도의 상황 아닌가. 사법 리스크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법 리스크 부담이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지금 대외 언론을 통해서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이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시장의 반응을 보면 이번 결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론과 시장의 반응을 삼성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 여론의 반응은 사실 너무나 다양해서 엊그제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하는 분이 나오셔서 분석까지 하셨던데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한쪽에 계신 분들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같은 실체다.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실체다. 두 어떤 가지. 차이가 있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같은 실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재용 회장이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삼성의 경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겠죠. 다른 실체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는 그거를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삼성이 이재용 회장의 개인 회사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최소한 오늘 주가의 약보합세를 보면은 시장에서는 후자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열흘째 상승하던 삼성전자 주식이 어제 이제 이 부회장 출석 시점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근데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 2017년이었죠. 이재용 회장이 1년간 구속 상태에 있었을 때요. 그때 주가가 오른 걸 보고서 이재용 회장하고 삼성하고는 별개의 실체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를 보면은 너무나 다양한 요소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주가를 움직임은 대부분 단기 투자 의사결정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구속되는 거에 관심이 많는 건 장기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 투자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와 주가 영향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요. 주식 투자를 갖고 바로 이재용 회장과 삼성을 연결시키는 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동향만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처리와 삼성그룹 전체, 삼성전자의 주가와 이거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검찰은 아직까지는 뭐 상당히 이제 실망한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하진 않고 있는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곧 된다는 거 아닙니까? 11일에. 맞습니다. 예.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 심의위원회 관련된 규정에서는 두 가지 절차로 크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이 소집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부의심의위원회라고 해서요. 시민들 중에서 이것을 심의위에 넘기는 게 부의하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먼저 열리고요. 거기서 사건들을 봤을 때 이건 심의위에 넘길 만한 현안 심의에 넘길 만한 것이다라고 해서 넘기면은 거기서 이제 이것의 수사나 기소 여부의 적정성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진술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시민위원회가 바로 부의시민위원회가 11일 날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열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죠, 모레. 그러니까 그렇죠. 심의위를 넘길지 안 넘길지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럼 열린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결과는 아무래도 법정에서 가리는 것보다는 삼성 측에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록이 20만 페이지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법률가들이 봤을 때 2만 페이지, 3만 페이지만 돼도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보통 합니다. 20만 페이지라면 거의 아마 지금 이재용 부회장 그 실질심사 시간이 8시간 40분 걸렸다고 했잖아요.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이었고 그보다 유일하게 길었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 기간이었거든요. 그 정도의 방대한 양을 일반적인 뭐 법률가가 아닌 분들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고 이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법률적으로 무엇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소위 이제 여러 가지 또 여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경제를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그 안에 일부라도 반영이 된다면은 결국은 좀 어떻게 보면 삼성 측에서 원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사안을 심의위원회가 지금 15명으로 구성됩니까? 네, 맞습니다. 법률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네. 그러면 20만 페이지를 뭐 요약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뭐 한 30장 정도는 될까요? 규정상으로 30페이지 안에 의견서로 다 담게 되어 30페이지 있습니다. 안에. 예. 그걸 보고 판단해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라. 네. 검찰이 만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인데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만약에 강제적인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좀 부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규정에서는 존중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권고적 효력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좀 간단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치가 충돌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정당방위에다 사람이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좀 단순하지만 사실관계는 단순하지만 정서적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그리고 굉장히 고도의 내밀한 기업 내부의 어떤 불법 행위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제 심의위원회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보는 거는 사건의 성격에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설령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하더라도 지금 뭐 영장까지 청구한 수사팀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기소는 그와 무관하게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설령 기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를 하더라도 검찰이 안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검찰에서는 좀 붕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장이 기각된 것만으로 삼성에서는 마치 무죄를 인정받은 것 같은 얘기를 계속 또 언론 플레이로 하는 것들을 보면서 검찰로서는 이제 과거같이 소위 유죄의 증거라고 수집해놓은 것들을 마음대로 이제 언론에 공표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마치 검찰이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삼성을 괴롭힌다라는 프레임으로 삼성 측에서 사실은 그 정도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검찰로서는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반드시 기소를 해서 꼭 유죄 판결을 받아내겠다라는 어떤 결기를 사실은 이번에 의견들을 표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 문제에서도 이번 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아주 복잡한 이슈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가치 산정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맞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합리적으로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학교에서? 경영학에서도 회계학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뭐 저녁 방송에 이 사건을 다루는 회계 분야를 설명하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다루는 장난감 갖고 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이거를 일반인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게요. 회계는 경제적 사건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걸 단순화시키면 실질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 사건을 이해하고자 해서 그 상황을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 몇 쪽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실제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비실제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어찌됐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부분들에 유념을 해야 될까요?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요. 네, 위원이 이제 선정이 된다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이제 제가 감리위원으로 역할을 할 때 회계 전문가들이 있었고 법률 전문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회계 분식 사건을 다루니까 저희는 이 회계 처리가 옳고 그름만 봤고요. 법에서 오시는 이제 검사분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은 법률적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서로 놓치는 부분이 충분히 걸러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15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상식을 가진 분이 계실 테고 나름대로 회계 지식이 계신 분이 계실 테고 또 법적으로 나름대로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같은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장점을 갖고 볼 수 있는 관점을 설명해줘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그나마 그 15분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한 15분이 볼 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과 또 삼성전자의 미래와 구속됐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여론 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독립된 법관보다는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저도 솔직히 그냥 평범한 네. 일반적인 시민분들 중에서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재용 부회장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구속되면 어떻게 되나. 예. 사실 법률가적 관점에서는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판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파헤치지도 않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그룹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범죄 사실을 저질렀다면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넘어간다, 경제적인 사유로 넘어간다면은 사실 저는 이거는 나머지 재벌 기업들, 나머지 그룹들에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나쁜 신호를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의 경영권 승계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 기소조차 되지 말아야 한다면은 사실은 중요한 선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선례에 따라서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합병, 이런 형태의 주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가 관리가 범죄인지 아닌지, 의도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지만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정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부분과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기본적인 법률가들의 입장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구속이라는 최악은 피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영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광폭의 그 뭔가 행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8월 달에 미래 성장 사업에 180조 원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하는 비전 2030 예. 여기에 무려 133조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현금만 보면요. 1분기 말 시점으로 1조 7천억 원 정도를 그냥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해서 여윳돈을 갖고 투자한 돈이 그렇죠. 현금을 쓸 수 있는 그게 무려 28조입니다. 네. 근데 연결이라는 개념이 있어서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계열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종속회사까지 합치면은 두 금액이 거의 100조입니다. 100조라는 금액을 갖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상당히 많은 투자에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소위 삼성의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경영 환경을 보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단 코로나19 여파도 있고, 뭐 미중 갈등도 있고, 일본 수출 규제도 있고요. 당장 2분기 실적 부진이 지금 예상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네. 주가랑 직접 연결돼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로는 2분기에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은 1분기랑 큰 차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금융정보업체의 FN 가이드라는 곳에서 나온 정보고요. 네. 그리고 뭐 투자 회사에서도 상분기에 오히려 더 높게 나온다는 전망치도 내고 있고요. 이건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네. 핸드폰 같은 거에 판매가 안 되던 그렇죠. 게 네. 살아난다는 측면에서 지금
1분기 때는 대부분 2분기에 안 좋다고 안 예상을 좋을 것으로 했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반드시 2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어닝 쇼크가 올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기 어닝 쇼크가 우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보는 분석도 있고 3분기에 좀 나아질 것으로 본다. 그런 분석도 네. 있습니다. 마치 네이버랑 카카오가 코로나 이후에 뭐 리더 주가가 된다고 보듯이 삼성전자를 또 그렇게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또 삼성에 지금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낸드프레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아까 여유 자금이 그 100조 원 가까이 된다면 어떤 과다한 이 공격적인 M&A 같은 것도 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어떤 본인의 사법 처리와 관련된 삼성의 사회적 역할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충분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삼성전자의 그 연결이라는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런 기계 장치를 얼마 갖고 있다라는 표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쇠화됐다고 하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분기에 삼성전자의 연결 감가상각된 금액이 6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금액 정도는 재투자를 해야지 기계가 계속 돌아가겠죠. 그 금액이 7조 5천억이에요. 거의 또이또이 투자했다는 거죠. 또이또이가 표준어는 아닌 것 같은데. 감가상각만큼 투자를 한다는. 근데 보통 성장하는 기업들은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100조라는 현금을 갖고 있는데 감가상각된 것만 투자하고 있다는 건 몸을 움츠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의 행보는 당연히 M&A 같은 관계회사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거에 손을 뻗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뭐 광폭 행보를 지금 예상해 주셨는데 그런데 검찰이 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잖아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는 사실 강력한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검찰이나 사법부 입장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이번에 특수통 정관 10명 변호사들 영입돼서 했다고 하는데 뭐 솔직하게 법률 신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수사 검사나 이 재판 담당 판사 중에서 지금 제하에 있는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들 다 이제 동원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단정하지 않지만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가하는데 여론마저도 왜 도대체 계속 이런 수사를 하느냐라고 돌아선다면은 더 이상 이제 검찰 수사의 동력을 얻을 수는 없는 거겠죠.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두 가지 고민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영장 기각을 계속 삼성 쪽에서 마치 무혐의가 입증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라도 다시 영장을 청구하고 그러면서는 이번에 영장 청구할 때 이야기했던 주요 증거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유무용으로 언론에 또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장이 또 한 번 기각이 된다면 아예 기소 자체의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굳이 안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소에 집중해서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그런 방식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때도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두 번째 했을 때 구속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재청구됐을 때 재청구됐을 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이제 어렵다 그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좀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하겠네요, 검찰도.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재청구됐을 때 상황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예측이 가능한데요. 당시로서는 영장이 재청구됐을 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사실은 지지를 했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엄정한 수사,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구속에 모두가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그것을 힘을 얻어서 사실 재청구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형태의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 구속이 됐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그것이 삼성의 언론 플레이 덕분이든 아니면은 객관적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든 좀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어떻게 보면 얻을 것은 별로 없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의 수사 동력이나 기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약은 더 많아지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재청구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가 이번 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그 앞서 지금 진행된 국정농단 하면 뭐 4, 5년 동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최대 기업에 대한 이제 재계에서는 네. 좀 과도하다, 너무 오래 끌고 있다 이런 관행이 있느냐, 외국에도 네.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하는 게 있느냐, 뭐 이런 불만도 재계에서는 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불만이 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 두 가지를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은 박영수 특검팀이 70일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국정농단에 주목해가지고 사건을 수사를 한 거라면은 결국은 이제 삼성의 관점에서만 보자면은 삼성의 경영권의 승계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정권 차원에서는 어떤 로비가 있었다냐, 그것이 국정농단 사건이라면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게 바로 이번 수사에서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로서는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했던 수사를 또 한다기보다는 당시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영학계나 기업 측에서는 이런 지속되는 수사, 이 오래 끄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의사결정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동일 실체냐 아니냐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요. 저희는 이제 당연히 동일 실체가 아니라고 학교에서 배우죠. 하지만 한국에서 재벌이란 단어를 영어로도 재벌이라고 쓰듯이 예. 우리나라 재벌 구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사회 고유의 조직 문화입니다. 그렇다면은 법적으로는 이재용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삼성이 다를 수 있지만 경제적 실질로도 다른 건가?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4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법적인 문제에 법적인 문제에 어떤 묶여 있을 때 과연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경영의 미래를 내다보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경영학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승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면에 또 검찰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검찰의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하는 본연의 기능, 정의를 배로 세우는 것과 더불어서 빠른 신속한 결정이 결국은 기업한테 도움이 된다. 그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하나가 아니다, 별개라고 얘기하는 거를 지지하는 하나의 의사결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진행이 결국은 삼성전자를 제자리에 돌려놓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